초등학교 3학년 때 128, 4학년 때는 136, 또래 중 키가 제일 작았던 이 아이는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열정 하나로 설득해냈죠. 그런데 키가 좀처럼 자라지 않았어요. 5학년 140, 6학년 145, 중학생이 되어서도 키는 좀처럼 자라지 않았죠. 부모님은 아들의 체격이 너무 왜소했기에 격한 운동선수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실제로 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꽤 심각한 일이 있었죠. 그는 초등학교 졸업 때 차범근 축구상을 받는 등 학교 에이스로 활약했기에 지역 내 명문 중학교에 입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 가기로 했던 중학교 축구부에 미리 가서 훈련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끙끙 앓았고 걱정이 됐던 아버지는 그의 몸에서 수많은 멍자국을 찾아냈습니다. 별일 아니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한참 뒤에 단체 훈련이 끝나고 개인 훈련을 따로 하고 있었는데 선배들이 왜 너만 훈련을 따로 하느냐, 다른 선수들은 다 쉬고 있는데 튀는 행동하지 말라며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죠. 그 후 아버지는 예정되어 있던 학교가 아닌 집에서 거리가 좀 있던 화성시에 있는 안용중학교에 그를 입학시켰습니다. 물론 어딜 가나 운동부의 기합과 군기는 늘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죠. 사실 안용중학교는 그렇게 실력이 좋은 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입학한 후 점점 강팀이 되기 시작했죠. 그는 득점왕을 차지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여러 대회에서 많은 골을 넣었고 3학년 때는 주장을 맡아 전국대회 준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러 곳에서 그를 원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고등학교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학교에는 대부분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뛰고 있었죠. 훗날 그는 자서전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때린 수많은 선배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얻어맞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저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선배의 몽둥이 세례를 견뎌야 한다는 것.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폭력을 묵묵히 참아내야 하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다. 잘못해서 맞는 것이라면 100대라도 기분 좋게 맞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제는 저 선배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이 선배가 감독한테 야단 맞았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하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었다. 학창시절 셀 수 없을 정도로 선배들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나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후배들을 때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후배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다. 후배들에게 진정 권위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면 실력으로 승부하기 바란다.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선배에게는 저절로 권위가 생긴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뛰어난 선배들을 직접 겪으며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그는 학창시절을 이렇게 견뎌냈습니다. 그럼에도 훈련만큼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하며 단 한순간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1999년 명지대학교로 가게 된 그는 입학 전 울산에서 진행된 전지훈련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곳에 훈련을 온 올림픽 대표팀과 연습 경기를 가지면서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급변하게 되는데요. 당시 올림픽 대표팀의 허정무 감독이 그의 뛰어난 체력과 지능적으로 경기를 풀 줄 아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었죠. 덕분에 그는 청소년 대표로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었음에도 올림픽 대표가 되며 태극 마크를 처음 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말이 많았죠. 허정무 감독이 뇌물을 받았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겐 엄청난 노력이 밑바탕된 실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용되던 그는 나이지리아와의 평가전에서 골을 넣는 등 실력을 증명해냈고 2000년 4월에는 아시안컵 예선을 통해 국가대표에도 처음 발탁되었죠.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제1리그 교토 퍼플상가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진출했고 2002년까지 3시즌 동안 훌륭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 활약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2020년 일본의 축구 전문지 사커 다이제스트는 제1리그 구단별 역대 최고 선수에 그를 교토 퍼플상가 역대 최고의 선수로 뽑았을 정도였죠. 특히 천왕배 결승전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무보수로 뛰며 동점골을 넣는 등 팀 우승에 큰 기여를 했죠. 이 우승컵은 지금까지도 구단이 보유한 유일한 우승컵이기도 한데요. 당시 구단주는 어디를 가든 응원하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달라. 절름발이가 되어 돌아와도 받아주겠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그를 두고두고 레전드로 대우했습니다. 이후 그는 네덜란드의 PSV 에인트호번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였죠.
사실 그동안 여러 포지션에서 뛰던 그는 히딩크 감독을 만나 윙 포워드로 고정되며 잠재력이 폭발했는데요. 그는 월드컵 직전 열린 평가전에서 연이어 골을 넣으며 전 국민적인 큰 관심을 받았고 박지성에게 치고 들어가서 슛! 네. 박지성 선수가 오른발로 컨트롤을 잘해놨고 미들필드에서 길게 연결시킨 월드컵 무대에서는 16강을 확정짓는 골을 넣는 등 대한민국의 월드컵 4광 신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박지성 골입니다. 박지성! 자, 히딩크 감독 받아줘. 네덜란드 진출 후 첫 번째 시즌 그는 홈팬들에게 야유까지 받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 중반부터 좋은 활약을 펼치며 주전으로 도약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기량이 만개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요.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훌륭한 실력으로 팀의 4강 진출에 큰 공헌을 했죠. 사실 4강전도 최강팀 AC 밀란을 상대로 원정 다득점에 밀려 아쉽게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는 4강 2차전에서 호쾌한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활동량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 중에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며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마케팅 차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는 45경기에 출전하며 무난한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엄청난 활동량으로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리를 잡았고 총 7년을 뛰며 수많은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냈죠. 그중 몇 개의 장면만 살펴보자면 2008년 4월에 펼쳐진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 리그 4강 1, 2차전에서 모두 선발 출장한 그는 공수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며 결승 진출에 큰 공을 세웠고 2010년 3월에 있었던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는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중 하나인 피를로를 경기장에서 지워버린과 동시에 골까지 넣는 대활약을 펼쳤으며 넘어지면서 슈팅 방향을 바꿨던 박지성. 울버햄튼전에서는 선제골과 결승골을 터뜨리며 많은 팬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맨유에서 전성기를 보내는 동안 그는 국가대표로도 훌륭한 활약을 이어나가는데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프랑스전에서의 골을 비롯해 한 단계 위의 플레이로 대한민국을 진두지휘했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있기 전에는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산책 세레머니를 선보이며 일본 관중들을 침묵시켰고 자, 보기 좋게 일본 선수 지금은 뭐 완벽하게 월드컵에서는 그리스전의 골 등 압도적인 활약으로 대한민국의 첫 원정 16강 진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 그는 2011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게 되고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에인트호번에서 1년씩 더 뛴 후 더 이상 무릎이 견디지 못한 탓에 만 33세의 이른 나이에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은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지성이가 은퇴를 합니다. 무릎에 물이 많이 차는 모양입니다. 무리하게 어려서부터 무릎을 너무 많이 쓴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성이가 어딘가에서 스피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맞으면서 축구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축구는 너무 거칠고 비인간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길 강요당하면서 축구를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최고의 선수를 겨우 30살에 국가대표에서 은퇴시키는 안타까움 앞에서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성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내가 맞지 않고 축구를 배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요. 박지성 축구센터가 세워진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축구를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그의 마음에서였죠. 이상 두 개의 심장, 산소탱크, 캡틴박, 해버지, 박지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